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연유산을 보는 관점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중요한 변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또 우리 자연유산 보전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변화의 그 핵심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이 있습니다. 이 법이 이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세 가지 기둥으로 딱 정립을 한 거거든요. 아, 세 기둥이요? 네, 예전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자연유산이 보통 기념물이라는 좀 큰 범주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하고 완전히 동등한 그런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게 중요하군요. 자연유산이 이제 독자적인 영역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긴 예전에는 문화재 하면 뭔가 건물, 유물 이런 걸 먼저 떠올리기 쉬웠는데 이제 자연도 똑같이 중요한 유산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문화재라는 말 자체가 뭔가 개별적인 물건, 약간 재화 같은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가유산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어떤 총체적인 가치, 이런 개념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 유네스코 같은 국제사회에서 쓰는 헤리티지라는 개념하고도 좀 발을 맞추려는 거고요. 아, 헤리티지. 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보존하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가치까지 다 함께 지켜나가자 뭐 이런 방향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에서 자연유산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그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연유산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천연기념물과 명승입니다. 우선 천연기념물부터 보면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동물, 그리고 서식지나 번식지, 도래지 포함하고요. 또 식물, 자생지 포함해서 그리고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현상 중에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와, 정의가 꽤 기네요. 네, 좀 길죠. 근데 여기서 딱 중요한 건 과학적, 학술적 가치에 방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얼마나 희귀한지, 얼마나 고유한지, 또 학술 연구 대상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게 이제 주요 지정 기준이 되는 거죠. 과학적, 학술적 가치. 반면에 명승은요, 정의가 경승지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여긴 예술적, 경관적이군요. 네, 천연기념물이랑은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다른 거죠. 명승은 말 그대로 경치 자체가 아주 빼어나게 아름답거나 아니면 역사 속 인물이라든지 문학, 예술 작품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서 예술적,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곳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은 주로 자연과학적인 탐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명승은 좀 더 인문학적, 예술적인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같은 자연인데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중요한 시각을 딱 반영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자연유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그걸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좋아요. 특히 천연기념물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나요? 천연기념물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식물인데요. 아주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녹어수나 희귀한 식물이 자라는 자생지 또는 좀 특이한 숲 같은 게 포함되고요. 네. 두 번째는 동물입니다. 특정 동물종 자체를 지정하기도 하고 그 동물이 사는 서식지, 새끼를 낳는 번식지, 또 철새들이 쉬어가는 도래지까지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식지까지. 그렇죠. 세 번째는 지질 광물인데요. 화석이라든지 특이한 암석, 동굴, 아주 독특한 지형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해서요.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요소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그 지역 전체를 통째로 보호해야겠다. 이럴 때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명승은요? 명승은 보통 어떤 종류의 경관이냐에 따라서 나눠요. 산악경관이냐, 계곡이나 폭포냐, 아니면 하천이나 호수냐, 바닷가 섬이나 해안경관이냐, 이런 식으로요. 와, 분류만 들어도 정말 다양한 자연의 모습들이 그려지네요.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훨씬 와닿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이 벌써 480건이나 되고 또 최근에 발견된 영월 분덕제 동굴처럼 계속 새로운 가치들이 발굴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한번 볼게요. 먼저 식물 중에서는요. 그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아시죠? 아, 네네, 알죠. 엄청 크잖아요. 네. 제 30호인데 추정 나이가 1100살이 넘어요.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거죠.
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가 대구 도동 칡백나무 숲인데요. 이건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고유한 식생을 보호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숲 전체를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리고 동물 사례로는 이제는 좀 보기 힘든 멸종위기종 큰악새의 국내 유일 번식지였던 광릉 큰악새 서식지 제11호가 있고요. 또 진천 노원리 외가리 번식지 제13호 같은 곳은 수백 마리 외가리다만 모여서 번식하는 장관을 이루거든요. 이런 곳들은 특정 종의 생존에 정말 필수적인 공간이죠. 네. 그런데 보통 천연기념물 동물 하면 이런 희귀 야생동물만 떠올리기 쉬운데 좀 의외의 동물들도 있다면서요? 아,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축양동물이라는 범주인데요. 축양동물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진도의 진돗개 제53호, 또 제주도의 제주마 제447호, 그리고 경주계 동경이 제540호, 충남 연산의 오개 제265호 같은 닭도 있어요. 이런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입니다. 진돗개나 제주마가 천연기념물인 건 알았는데 그게 축양동물이라는 별도 분류인지는 몰랐네요. 그렇죠. 이 동물들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민족하고 같이 살면서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하고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 일종의 가축 품종들이에요. 와, 그럼 이런 축양동물을 지정하는 목적이나 관리 방식은 그 야생동물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멸종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축양동물 지정은 그 풀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자전,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축산 문화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방식도 좀 달라서요. 국가가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집단 말고는 일반 농가에서 상업적으로 기르거나 심지어는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동물 제도는 어떻게 보면 생태적인 보전과 문화적, 유전적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좀 더 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단순히 생태 보전만이 아니라 문화적, 유전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거군요. 정말 다층적이네요. 자, 동물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땅과 관련된 자연유산, 그러니까 지질이나 지형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질 지형 분야도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해남 우왕리 공룡 익룡 새발자국 화석산지 제394호 같은 경우는요. 한 지역에서 공룡, 익룡 그리고 새 발자국 화석이 같이 발견됐어요. 이거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사례거든요. 와, 한 곳에서 다요? 네, 거의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 생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타임캡슐 같은 곳이죠.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된 제주 김영굴 및 만장굴 제98호. 이건 세계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용암동굴이고요. 그리고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제437호 같은 곳은 과거 해수면 높이가 어땠는지 또 땅이 어떻게 솟아올랐는지 이런 지각운동의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자연이 직접 쓴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쓴 역사책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마지막으로 천연보호구역은 특정 지역의 자연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독특한 화산섬 생태계를 가진 독도 천연보호구역 제336호, 또 기암괴석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이 있는 홍도 천연보호구역 제170호,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제179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지피는 아주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방대하대요. 수백 년 된 나무부터 동물 서식지, 공룡 발자국, 동굴, 심지어 섬 전체까지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아까 표 1에 정리된 사례들, 용문사 은행나무나 큰악새 서식지, 김영굴, 만장굴, 독도 보호구역, 이것만 봐도 천연기념물이 얼마나 다채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천연기념물이 주로 자연 그 자체의 과학적, 역사적 가치에 주목했다면 인간의 문화나 역사와 좀 더 깊이 연결된 자연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텐데요. 이게 바로 명승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명승도 2024년 초 기준으로 138건이나 지정됐고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명승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복합유산입니다. 복합유산이요? 네, 자연적으로 경관이 아주 뛰어나면서 동시에 그 장소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또는 문학작품, 그림, 민속, 사상 같은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에 인간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그 가치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겁니다. 아, 자연과 문화의 만남. 이 복합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옹진, 백령도, 두무진, 명승, 제8호를 들 수 있겠네요. 두무진이요? 네. 두무진은 아주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이 깎아서 만든 규암절벽하고 기암괴석들이 정말 장관인 곳이에요.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경관 자체가 아주 뛰어나죠. 네, 사진으로만 봐도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지만 두무지는 고려시대부터 서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군사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많은 시인이나 화가들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그림으로 남긴 그런 유서 깊은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아, 역사적, 문화적 의미까지. 네, 이런 역사적 문화적 이야기가 두무진의 자연경관하고 잘 어우러져서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거죠. 뭐랄까, 명승은 자연과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만들어온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빚어낸 예술작품이라 비유가 아주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 천연기념물과 명승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도 물론 개발 압력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은 더 복합적이고 좀 광범위한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자연유산이 마주한 가장 크고 또 가장 시급한 위협은 단연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침입 외래종 문제를 넘어서서요. 전 세계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고요. 기후변화가 제일 심각하군요. 네, 그 영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태풍이라든지 기록적인 집중호우, 또 길어지는 가뭄, 그리고 대형 산불 같은 극한 기상현상들이 점점 잦아지면서 유산 자체가 그냥 직접 손상되는 거죠. 실제로 작년 2023년 여름 집중호우 때만 해도 국가유산 74건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중에 천연기념물이 12건, 명승이 8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경주 굴불사지 석조불상 주변 흙이 쓸려 내려가고 또 수백 년 된 천연기념물 노거수가 강풍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휴,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 직접적인 피해도 큰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간접적인 영향도 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간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원래는 남쪽 지방에만 있던 아열대성 병해충들이 점점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소나무의 치명적인 제선충병이라든지 목조 건물에 피해를 주는 흰개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얘네들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아, 흰개미까지요? 네. 또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한 고산지대의 희귀식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고요. 철새들 이동식이나 경로가 불규칙해지는 등 그야말로 생태계 균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후변화라는 게 단순히 날씨가 좀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된 나무부터 시작해서 철새 이동 경로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의 어떤 근간 자체를 흔드는 실존적인 위협이네요. 이게 단순히 개별 유산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기후변화만큼 지금 당장 심각하게 드러나진 않더라도 여전히 개발 압력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식지 파편화요? 네, 도시가 계속 커지고 도로가 생기면서 자연유산 주변의 완충 지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보호해야 할 서식지들이 점점 고립되어서 마치 섬처럼 변해가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통로가 막히고 유전적인 다양성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전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이렇게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생태통로. 네, 그리고 더불어서 침입 외래종의 문제도 여전히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잘 알려진 가시박이나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동식물들이 우리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고 토착종들의 자리를 빼앗는 문제, 이것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개발 압력, 외래종 침입까지 정말 여러 가지 위협에 둘러싸여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체제로 바뀐 것이 어떤 좀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새로운 체계가 과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유산으로의 전환은요, 그냥 용어만 바꾼 게 아니라 자연유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접근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철학과 접근 방식의 변화라? 네. 가장 큰 변화는 객체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는 점이에요. 과거 문화재 체계에서는 특정 나무 한 그루, 동굴 하나, 이런 개별 대상의 원형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원형 보존. 그런데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담고 있는 생태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자연적인 과정,
이걸 보존하는데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객체 중심 보존하고 가치 중심 보존.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저기 저 천연기념물 나무가 벼락 맞거나 병들지 않게 어떻게 보호하지? 이게 주된 고민이었다면요. 네. 이제는 저 나무를 포함해서 저 숲 전체의 생태적 건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이 명승지가 주는 어떤 역사문화적인 영감을 어떻게 미래 세대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의 폭 자체가 넓어지는 거죠. 특정 대상을 그냥 고정된 상태로 지키는 걸 넘어서 그 유산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생태계의 건강성이라든지 역사문화적인 맥락까지 다 고려하는 그런 총체적인 접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아, 훨씬 넓고 깊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보호 범위의 확장입니다. 새로운 법체계는 이미 지정된 지정유산뿐만 아니라요. 아직 공식적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지정유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비지정유산까지요? 네, 이건 보존의 대상을 점 단위에서 선이나 면 단위로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중요한 생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까지 관리의 틀 안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좀 고립되어 있던 보호의 섬들을 서로 연결해서 거대한 보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점이 아니라 면으로 또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네, 표 2를 보시면 이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과거 문화재 체계하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의 핵심적인 차이점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연유산의 법적 위상, 보호 범위, 관리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장기적인 전략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계획 수립 의무화. 네, 과거에는 자연유산만을 위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법정 계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5년 단위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접근, 그리고 면 단위의 보호 범위 확장.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더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보전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전략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미래를 위한 전략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크게 4가지 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혁신과 정책 강화합니다. 자연유산이라는 게 사실 국가유산청 소관만이 아니거든요. 환경부의 보호지역, 산림청의 산림생태계,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등 여러 부처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얽혀있죠. 네. 따라서 부처 간의 어떤 칸막이를 좀 허물고 보호지역을 함께 지정하거나 확대하고 생태축을 연결하고 또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뒷받침할 연구나 모니터링, 기술개발, 전문가 양성 등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좀 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보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연유산 돌봄단체 같은 걸 지원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 역할 강화와 협력, 그리고 주민 참여군요. 둘째는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드론이나 인공위성 영상, GIS 같은 지리정보 시스템, IoT 센서 같은 첨단 모니터링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요. 자연유산의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파악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해요. 기후변화 영향 예측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암석 풍화 속도를 늦추는 표면 보호제라든지 새로운 병해충 방제 기술, 훼손된 식생을 복원하는 기술 개발 같은 데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국가 차원의 유전자원음행, 일종의 생명의 노화의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활용 중요하네요. 세 번째 축은 뭔가요? 셋째는 개별 유산을 넘어서서 경관 수준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점 단위 보호를 넘어서 유산들을 서로 연결하는 선과 면 단위의 보존 전략이 필요해요. 핵심은 단절된 서식지를 이어주는 생태 통로, 이콜로지컬 코리더 개념을 자연유산 보존 정책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아, 아까 나왔던 생태 통로요? 네. 자연환경보전법에도 이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국립공원이나 다른 보호지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국가 차원의 거대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별 유산 하나하나를 지키는 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생태적인 연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까지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점선, 면을 잇는 거대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은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 축은 국민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입니다. 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보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일반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 수집이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과학, 시티즌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고요. 시민과학. 네. 그리고 증강현실, AR이나 가상현실 VR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좀 실감나는 체험이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미래 세대의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당연히 필수적인데요.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관협력 PPP 방식이라든지 기업의 ESG 경영하고 연계해서 후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하는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다각화도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다른 우수한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추진 전력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자연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감을 다하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